좋은 엄마 교실. 안녕하세요. 좋은 엄마 교실입니다. 안녕하세요. 다희 엄마입니다. 안녕하세요. 윤서 엄마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든 엄마입니다. 네, 이든 엄마. 긴장했어요? 긴장되시나요? 어려운 책이라. 네, 오늘 어려운 책입니다. 네. 줄리아 크리스테바의 세미오티케 보겠습니다. 줄리아 크리스테바 정말 어려운 책을 많이 쓰신 분이죠. 기호 분석론인데 이분 책 선생님들 읽어보셨죠? 줄리아 크리스테바의 정신병. 모친 모친 사자 사자. 읽어보셨고 네, 또 공포에 걸려 아, 그렇죠. 태양 뭐 있지 않았나요? 검은 태양. 검은 태양. 태양 뭐 있죠. 네, 선생님들. 제가 주중에 이제 어떤 분에게 질문을 받았어요. 그 좋은 엄마 교실이라고 해서 들어봤더니 그분 말로는 그래 최소한 2가지 정도를 기대했다는 거예요. 좋은 엄마가 되기 위한 어떤 솔루션을 줄 알았다는 거예요. 간략한 답을 줄 알았더니 어려운 책만 그냥 막 계속 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진짜 좋은 엄마들이 모여있는 줄 알고 들어갔더니 저런. 그냥 평범한 엄마들이더라.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우린 정말 평범한 엄마들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부족해요. 그런데 그냥 함께 걸어줄 수 있는 정도, 같이 산책할 수 있는 엄마들, 이 정도로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잘 드렸습니다. 선생님들 뭐 오늘은 좀 솔루션을 좀 솔루션도 좀 주시고 그리고 좀 좋은 엄마 돼보시고 오늘. 네. 알겠습니다. 네. 근데 내가 좋은 엄마라고 말할 수 있는 엄마 없으실 것 같아요. 근데 계속 노력하고 계속 고민하는 엄마가 좋은 엄마가 아닐까. 세미오티케 어려운 책이지만 읽으시면서 어떠셨어요? 뭐 어려웠습니다. 어려웠습니다. 네. 그래도 우리 이든이 어머니 어떤 부분에 감동이 있으셨는지. 네. 여기서 문학적 언어, 그리고 문학, 뭐 텍스트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106페이지에 문학적 언어는 단순한 하나의 점, 고정된 의미가 아닌 몇 개의 텍스트의 표면의 교차, 몇 개의 문장, 즉 작가, 독자, 당대 또는 과거의 문화적 문맥 간에 서로 대화가 이루어지는 터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문학적 언어에서 대화가 이루어진다고 하고 그런 공간을 마련해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희 엄마 되게 멋있으신 분이거든요. 우리 엄마는 엄청 재밌는 분이신데 선생님 엄마는 멋있는 분이세요. 네, 멋있는 분이에요. 쉽게 저는 이해하지 못했었는데 요즘 엄마가 에세이를 쓰세요. 일단 그것만으로도 너무나 멋지신 아기가 태어나서 할머니가 되신다고 준비를 하셔야 된다고 분석을 받기 시작하시고 이제 스터디를 하고 계신데 엄마가 말씀이 많이 없으세요. 그래서 엄마가 도통 무슨 생각으로 살고 계신지 저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전혀 알 수가 없는 그런 분이셨거든요. 딸하고 일반적으로 엄마하고는 대화가 그래도 좀 되는데 어떠세요, 선생님들은? 저희 엄마랑은 대화가 안 되는 말씀 많으시지만 대화가 안 공감하셔서 지금 안 끄덕끄덕 되는. 네. 대화가 안 되는 그 마음을 아시는군요. 저는 뭐 거의 일방적이죠. 엄마의 대화에 제가 맞춰드리는 편. 근데 요즘에 드니 어머님과 드니 할머님을 보면 너무 부러워요. 서로 글로 맞아. 대화를 하는 느낌. 멋있네. 맞아요. 진짜 멋있는 관계죠. 네. 평생 이해 안 되던 엄마가 요즘 에세이를 쓰시니까 그 에세이를 간혹 보내주세요. 보내주시면 이제 읽고 또 나 에세이 쓴 거 들어볼래? 이러시고 이제 보여주시기도 하시고 그러시는데 그걸 읽으면 엄마가 이런 마음이셨구나. 어느 날은 그런 적이 있어요. 제가 이제 팔 수술을 4차례 하고 그게 좀 큰 외상이었는데 팔 수술에 관한 에세이를 몇 번 썼겠죠. 근데 내 팔 수술의 의미가 이런 거였구나라고 깨달은 순간이 있어요. 그걸 에세이로 남겼는데 이걸 엄마에게 공유하고 싶은 거예요. 왜냐면 제 팔 수술은 저만의 외상이 아니라 저희 온 가족의 외상이었거든요. 단순히 뭐 이렇게 부러지고 이런 게 아니었던 네, 거죠. 네.
병원에서는 이제 기형이 있어서 팔을 늘리는 수술과 뭐 이거 뼈를 돌리는 수술을 뭐 해야 된다. 대략 뭐 얼마 기간이?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1, 2학년 때까지였었던 것 같아요. 그 사건에 대해서 저희 가족이 얘기를 나누지 못했었거든요. 선생님 말대로 가족 전체에게 트라우마가 될 수 있는 시간이네요. 네. 저는 말씀이 없으시니까 괜찮으셨나 뭐 싶었어요. 오해가 있었던 거죠. 근데 아이가 태어나고 오빠도 저희 엄마도 아이의 팔을 굉장히 유심히 보는 걸 보면서 아 이게 온 가족의 외상이구나 하는 걸 깨달았는데 제가 그 팔 외상에 대한 에세이를 써서 엄마에게 드렸는데 엄마도 그 주에 제 팔 수술에 대한 에세이를 쓰신 거예요. 와, 글로 만나셨네요. 네. 근데 그때 정말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다른 말이 필요 없이 아 엄마랑 내가 이렇게 이곳에서 만났고 우리는 이곳에서 치유됐구나. 이제 근데 서로 다른 책을 보셨잖아요. 맞아요. 책도 달랐고 그냥 살고 있는 환경도 너무 달랐는데 그 시간에 만나신 거죠. 글로. 네, 에세이로. 너무 신기했어요. 저는 제 에세이에서 무심한 엄마에 대해서 썼거든요. 제 팔 수술에 엄마가 감정을 표현하지 않으셨었던 것에 대한 저의 상처? 근데 이제 그것이 회복된 것에 대해서 근데 저희 엄마는 왜 그때 내가 딸의 팔 수술에 그렇게 외면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래서 얼마나 미안한지 근데 딸이 잘 자라주어서 얼마나 고마운지 뭐 이런 내용들을 쓰신 거예요. 만나서는 이런 얘기를 할 수 없는 관계지만 그래서 이렇게 만나는 우리 관계가 참 멋있어요라고 엄마한테 메시지를 드렸었던 적이 있습니다. 굉장히 강렬한 사건일수록 은은하게 접근을 해야 된다고 말을 하잖아요. 네. 분석도. 이 책에서 19페이지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텍스트는 그 물질적 운동 과정에서 무한의 현실적인 외부로 인해 발생하고 스스로의 특징의 조합으로 흡수되었기 때문에 텍스트의 장이라는 것은 무수한 표식과 간격으로 이루어진 지대로서 이러한 표식과 간격의 기제에는 중심이 없고 통일될 수 없는 성격의 복수적 가치가 실현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뭐냐면은 딸의 그 삶의 간격, 시간의 간격, 그리고 받아들이는 간격, 느낌들과 엄마의 간격은 너무나 달라요. 현실에서. 그 삶의 간격을 둘이 맞춘다? 너무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런데 에세이나 문학 작품, 글을 쓰면서 서로가 맞춰지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경험을 딸과 엄마가 한다. 글을 쓰면서. 와. 축복이죠, 축복. 네. 진짜 부러워요. 근데 저는 드니 어머님이 그 시점으로부터 약간 팔 수술에 대한 얘기를 하실 때 좀 더 가벼워진 게 느껴지거든요. 그 전에는 말도 어려워하셨는데 요즘엔 되게 가벼워진 게 느껴져서 맞아요. 네. 그리고 사실 사람들이 말로 하는 게 편하지 글로 쓰는 건 못하잖아요. 근데 어머님은 오히려 글로 그렇게 하신 게 글을 편애하시더라고요. 그렇죠. 말은 소리를 통해서 대상에게 직접 해야 되지만 글은 나의 고백이잖아요. 내가 고백한 걸 그가 읽고 그의 방식대로 해석해서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네. 상당히 은은한 과정이에요. 글쓰기가 그래서 스트레스 해소에 가장 좋은 도구 중에 하나잖아요. 글쓰기가. 저는 선생님들이 이 글을 쓰는 과정, 이것만 계속해도 굉장히 치유적일 수 있다. 그런데 좋은 텍스트를 보면서 글을 쓴다? 이게 우리가 오늘 줄 수 있는 솔루션 아닐까요? 나왔습니다. 진짜 콘텐츠 솔루션. 가장 좋은. 네. 왜냐하면 팔수술이 고통스러워서 그게 트라우마가 된 것도 물론 있지만 모든 자녀들이 그래요. 내 몸에 문제가 발생됨으로 인해서 엄마가 고통스러워 하시는 걸 내가 봤잖아요. 나 때문에 엄마가 고통스러워하고 가족이 모두 침묵하고 이 무게를 어떻게 풀 수 있을까요?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수술하고 정말 가족들이 고통받는 동생, 그 막내딸을 보면서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너무 강렬하기 때문에 오히려 말보다 글이 훨씬 더 치유적이었다. 네. 접근이 정말 좋았다. 네. 저는 작년에 제가 진심으로 엄마에게 한 페이지 넘는 편지를 써서 오. 편지로도 보냈는데
답장이 없으세요. 그래서 제가 오늘 저희 녹음하는 날이 어버이날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또 쓰려고 하는데 남편이 작년에 했던 말 또 해도 모를 거야 뭐 이렇게. 근데 저희 엄마가 사실은 말씀은 많으시지만 거리감이 생기는 게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저희 엄마는 어릴 때 쪽지 이런 거 간단한 편지 제가 기억하는 것들 정말 많이 써주셨어요. 남겨주셨어요. 그래서 선생님 글을 잘 쓰나 봐요. 잘 쓴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선생님들은 칭찬하면 부끄러워가지고 막 이렇게 막히더라고요. 그거면 먹어버릴까요? 이 칭찬. 네, 쓰는 거 좋아하는데 그게 참 저한테는 아주 좋은 기억으로 남아져 있거든요. 네, 엄마가 강렬하지만 이 글이랑 이런 짧은 진심이 그렇죠. 담긴 한 줄, 두 줄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선생님들 106페이지에 이런 말이 있어요. 바흐친에 따르면 작가는 텍스트를 읽고 다시 고쳐 쓰는 작업 속에서 스스로를 발견한다. 통시태가 공시태로 변환되며 이 변환의 빛이 비추어질 때 선적인 역사는 하나의 추상물이 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올해 다시 또 쓰신다고요? 네, 올해 다시 도전합니다. 멋지십니다. 네, 1년 동안 겪은 게 또 다르잖아요, 엄마랑. 그렇죠. 네, 그래서 또 그걸 글로 쓰면 또 다른 마음이 나오지 않을까. 윤서 어머님 글은 약간 살림욕하는 느낌이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정화되는. 네. 정말요? 정말 정서적 피톤치드를 이렇게. 이렇게 이미지가 쫙 그려져요. 그렇지. 네. 그래요? 숲속 자연이랑 가까운 곳에 살아서 그런가? 솔루션 두 번째 솔루션. 자연과 가까운 곳으로 좋은 엄마. 네. 저는 근데 정말 저한테 맞는 솔루션인 것 같아요. 제가 말이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말을 줄일까 고민을 했는데 글로 말을 좀 줄이고 담백해지. 네. 그죠. 그리고 확실히 좀 그래야겠어요. 앞으로 엄마와 계속 글로 대화를 애가 말 걸면 잠깐만이라고 글을 써. 남겨 드니에게. 근데 진짜 자녀 입장으로서는 왜 나갔다 학교 들어왔는데 뭐 외출을 하실 수도 있잖아요. 근데 글 하나 남겨놓으면 그게 그냥 와 닿아서 이게 엄마가 나랑 같이 있어주고 이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다이한테 종종 자리 비울 때 다이야 엄마 잠깐 스터디 갔다 올게. 간식 뭐뭐 꺼내서 먹어 이렇게 해놓으면 애들이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즘 저희가. 카톡도 있고 뭐 문자 메시지도 맞아요. 있는데 그것도 좋아요. 맞아요. 좋은 메시지 받으면 좋고. 그런데 손편지를 받았을 때 느낌은 네. 너무 다른 것 같아요. 선생님들 이번에 어린이날 애기들한테 다 편지 쓰셨나요? 우리 에세이 쓰는 엄마들. 다이 엄마 쓰셨다고. 다이 엄마. 다이 엄마 썼습니다. 다이 아빠도 썼습니다. 와. 그래서 애들이 엄마 울컥했어요. 너무 감동받았어요. 이러더라고요. 그래 고마워 이러고서 이제 편지를 줬죠 애들에게. 아우 잘하셨네요. 네. 다이 아버지도 편지 쓰셨다고. 네, 그래서 밤에 읽어주고 애들이 울고 감동받아서. 네. 아니 어떻게 아빠한테 편지 받으면 우나? 그 사이에 제가 씻으러 들어가서 저는 무슨 용인지 저런. 세상에 그 장면을 알죠. 놓치셨어요? 네. 씻고 나왔더니 애들이 막 운 그 장면만 이제. 저런. 아빠와 딸들의 좋은 추억으로. 네. 아빠와 딸들의 그렇게 네. 이렇게 보내시라고 이렇게 빠져주신 오시네. 거예요. 다이 어머님은 어머니한테 이렇게 편지 자주 주고받고 하셨어요? 네, 저 엄마한테 편지 많이 썼던 것 같아요. 근데 오히려 결혼하고 나서부터는 좀 시간이 없다는 핑계로 못했는데 최근에 몇 년간은 계속 써드렸죠. 그랬더니 엄마가 답장을 어떻게든 쓰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만 답장을 쓰시는 게 아니라 손주들까지도 사위한테까지도 이렇게 길게는 아니고 정말 수첩 하나 정도의 크기인데도 그게 더 감동이 저한테 진심이 전해지는 것 같아요. 글쓰기가 너무 좋잖아요. 근데 저는 스터디를 하면서 에세이를 일주일에 3편 막 이렇게 쓴 적도 있고 5년을 그렇게 한 것 같아요. 훌륭하시네요. 네, 근데 다 폐기하고 싶은 에세이도 되게 많은데 절대 폐기하면 안 네. 돼요. 다 모으셔야 돼요. 다시 한번 읽어볼 때가 있어요. 이런 책들을 오랜만에 다시 읽을 때 에세이를 읽어보면은 진짜 말도 안 되게 쓰는 게 너무 많거든요. 특히 어려운 책들은. 에세이를 쓰면서 저는 여기서 스스로를 발견한다 아까 읽어주셨는데 이게 저에겐 너무 큰 선물 같은 부분인 것 같아요. 이번에 기억이 났던 장면이 저희 엄마가
제가 어렸을 때부터 일을 굉장히 많이 하셨는데 이제 엄마 딴에는 아이들이 어리니까 집에서 일을 해야겠다고 생각을 하셔서 집으로 일을 가지고 오신 적이 있어요. 근데 어릴 때 저랑 동생이 엄마 뒤에서 등을 보면서 놀이를 하기도 하고 그때는 되게 외롭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라디오만 제 친구고 그림을 그리고 뭐 이러는 놀이만 했는데 제가 이번에 일을 시작하면서 엄마의 부재가 다르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저도 아이들과 멀리 있지 않으려고 아파트 상가에 가게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애들이 놀이터에서 뛰어놀면서 엄마에게 언제든지 올 수 있고 저도 아이들에게 언제든지 다가갈 수 있는 그 상황을 만들면서 아, 엄마가 나에게 이런 에너지를 주려고 하셨었구나. 이런 것들이 또 생각이 나고. 정말 텍스트를 읽고 다시 고쳐 쓰는 작업 속에서 선생님은 엄마도 발견하시고 네. 자신도 발견하시고 네. 아, 딸과 엄마가 발견되는 거죠. 네. 5년 동안의 에세이를 다 모아놓으셨죠? 네. 재산입니다. 하나도 버리진 않았는데. 엄청난 재산이 될 겁니다. 네. 그래서 이게 그냥 이번에 크리스토퍼 책을 보면서 제가 공부를 하지 않았다라면 굉장히 얕은 지식으로 계속 바라봤을 텐데 재해석이 되고 또 다시 고쳐 쓰는 그 작업들을 통해서 삶이 어떻게 변화되는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기 분석이 되지 않으면 그냥 제자리에서 맴맴맴 돌다 끝나요. 네. 그런데 우리가 계속 새로운 텍스트를 보고 이 책에서 의미작용이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네. 그게 바로 운동이라고 하고 있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운동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매일 똑같은 반복만 하는데 계속 새로운 공부, 새로운 책, 에세이는 쓸 때마다 새롭지 않나요? 네. 같은 인용문을 가지고 써도 매번 새롭잖아요. 그래서 217페이지에 보면 반복은 그때마다 새로운 차원을 도입하여 독자를 점점 더 완벽한 진실로 이끈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크리스토퍼는 진실 임직함이라고도 표현을 하는 부분이 있는데 제가 봤었던 게 사실이라고 생각을 했던 과거가 지금은 재해석이 되면서 더 저를 풍요롭게 해주는 해석들로 가게 해주거든요. 이 책 106페이지에 통시태가 공시태로 변환되며 이런 말이 있어요. 네. 이 변환에 빛이 비추어질 때 선적인 역사, 쭉 직선적인 역사라고 생각했던 것이 하나의 추상물이 된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역사 속에만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역사 속에 있던 일이 지금 현재에서 펼쳐지는 거예요. 옆으로. 네. 시간 속에 있었던 일이 어느 시간의 한 지점에서 그 지점을 똑같이 현재에 지금 재현시키는 거죠. 우리가 이걸 문학 작품에서 발견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책 보면서 최근에 봤던 한강 작가의 소년이 온다. 네, 이게 생각이 났어요. 마침 그게 이제 계엄 5.18 사건이었잖아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시기가 이렇게 맞는지 저도 진짜요. 너무 놀랐어요. 정말. 미래를 내다본 사람이 짠 것처럼. 네. 저도 시기가. 이 작가가 수상하지 않았으면 저도 안 봤을 것 같아요, 이 책을. 근데 이거 보고 또 그때 막 갑자기 남편이 씻다가 나왔어요, 밤에. 밤에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네. 야, 난리 났다. 뭐 이러면서. 저는 사실은 그 무게감이 책을 안 봤으면 몰랐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역사가 아예 현실로. 그렇죠. 그냥 그 책이 네. 노벨 문학상을 받아서 우리는 와 하고 있는 찰나에 그 다음에 계엄이잖아요. 네. 근데 그 책 읽을 때 어떠셨어요? 뭐 친숙하고 재밌고 뭐 이렇던가요? 그러니까. 저도 힘들었습니다. 네. 그 책을 읽는데 너무 살로 파고드는 거예요. 어떠셨나요? 앞에부터. 근데 이걸 1년 동안 한강 작가도 이 역사적인 자료를 보고 공부하셨다고 정말 들었어요. 오랜 시간 동안 역사적인 네. 자료를, 사실적인 자료들을 찾아보고 인터뷰를 하고 만나고 그 네. 장소에 가고 그 장소를 계속 돌아보고. 그렇죠. 그러니까 앞에 그 시청에서의 모습을 너무 적나라하게 쓰잖아요. 힘들더라고요. 그렇죠. 힘들어요. 이걸 밀어내는 거예요. 내 몸이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옛날에 있었던 일로 그냥 치부해버리고 싶었던 그 찰나에 계엄이 터졌어요. 현실에서. 그 다음부터 대화가 시작되지 않으셨나요? 한강 작가와 선생님이 텍스트를 통해서? 그쵸. 그리고 뒷부분에 그 주인공 동호야 그 엄마가 얘기하는 그 부분이 있어요. 그 이름이 진짜 네. 귀에서 맴돌아가지고. 네. 이게 자녀가 있으니까 더 와닿는 그렇죠. 거예요. 그리고 이 일을 겪고 나서 감옥까지 갔다 온 정치인들이 왜 이렇게까지 하는지가 이게 와닿는 거예요.
제가 한강 작가의 수상 소감이 정말 많이 와닿았거든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언어를 다루는 문학 작품은 필연적으로 일종의 체온을 가지고 있다. 문학을 읽고 쓰는 일은 생명 파괴하는 행위를 반대하는 일이다. 한강 작가와 제가 하나의 텍스트로 만나게 된 거죠. 그래, 문학은 이게 힘이구나. 언어의 힘이라는 건 이런 거구나라는 걸 글을 쓰고 책을 보는 사람으로서 아주 감동 깊었어요. 한 작가가 쓴 그 역사적인 소설이 현실이 되는 경험을 하신 거죠. 네. 그 작가와의 대화 속에서. 이 책 17페이지에 이렇게 써 있어요. 텍스트가 의미를 생산하는 장, 또한 그것이 재현하는 것과 어긋나는 효과 속에서 텍스트는 현실의 변혁에 참여하는 동시에 현실의 운동과 함께 움직인다. 그 책을 읽으면서 뭐가 건드려지냐면 내가 그냥 지금 가만히 있어야 되나? 내가 무언가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양심의 소리가 들리지 않았나요? 그쵸. 마침 또 현실에서 이런. 그렇죠. 우리나라가 정말 멋있는 나라라고 생각했던 게 우리나라에선 계엄이 벌어지고 저기 한강 작가는 노벨문학상 받으러 갔는데 그 앞에서 한국 사람들 가서 그 왜 한강 작가한테 상 줬냐고 시위하고 있고 네. 우리 한국에서는 탄핵해야 된다고 한쪽에서는 하지 말아야 된다고 정말 우리나라가 다이나믹하다고 얘기해야 되나요? 정말 엄청난 나라예요. 이 작은 땅에서 그죠? 민족은 한 민족인데 다양체들이 모여가지고. 그러니까요. 진짜 그 힘들이 어디서 나오는지 네. K컬처가 그냥 된 게 아니에요. 이런 어마무지한 열정들. 지금 이 시대에 저희가 겪기 때문에 또 자녀 세대의 또 다른 어떤 그런 역사성으로 전해질 거잖아요. 그래서 이 작품에서 나오는 이 양심이랑 부모된 제 안에서 아이에게 역사성을 가르쳐줘야 되는 이 양심. 그렇죠. 이 텍스트 하나를 가지고 쭉 이어질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어지죠. 네. 이거 처음에 책 읽다가 저는 한 20페이지 보다가 덮었어요. 읽기가 너무 어렵죠. 네, 힘들어서 못 보겠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한강 작가의 책을 보다가 계엄 터지고 다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생생하게 이제 네. 이게 얼마나 아찔한 일이었는지. 저는 말씀하시니까 아니에르노 책이 생각이 나는데요. 네. 진정한 장소라는 책에서 글쓰기가 진정한 장소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책 102페이지에 이런 얘기를 해요. 사회적인 현실 속으로 하강하는 것이죠. 여성들의 현실, 역사의 현실, 우리가 공동으로 함께 겪은 것들 속으로. 그러나 제가 개인적으로 겪었던 것들을 통해서요. 한강 작가가 소년이 온다를 썼었던 게 자신의 집, 그렇죠. 네, 거기서부터 시작이 됐었던 거잖아요, 소재가. 아버지 어머니가 광주. 뭔가 이제 조용히 네. 속삭이고 이야기를 나누고. 네. 그 작가들이 정말 위대하다고 생각을 했었던 게 자신이 겪었던 일에서 시작해서 모두를 울리고 모두를 위로하고 고전이 위대하다고 하는 이유가 진짜 몇 세기가 지나도 똑같이 우리를 건드리고 우리를 만져주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속에 진리와 진실이 있으니까요. 네. 본질이 들어있기 때문에 본질은 변하지 않잖아요. 그 본질을 포착해내는 문학가들의 세계가 진짜 깊은 것 같아요. 그렇죠. 문학을 보면서 인간 존재, 그냥 그렇죠. 존재에 대해서 쓰는 문학 작품들이 계속 이어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아니에르노 얘기하셨는데 나는 나의 밤을 떠나지 않는다 해서 어머니가 요양원에 이제 들어가시잖아요. 교통사고로 인해서 쇠약해지시다가 도저히 자녀가 어머니를 모실 수 없어서 요양원에 들어가는데 어느 날 그날이 오는 거예요. 엄마를 만나고 집에 가려는데 아니 이렇게 부르는 집에 가고 싶다고 하는 엄마를 그냥 놓고 와야만 하는 그 공포의 순간을 기술하거든요. 근데 아직 선생님들의 부모님들은 요양원에 안 가셨죠. 그 부분을 읽는데 저희 아버지께서 요양원에 계셨을 때 나 집에 가도 될까? 라고 했던 그 메모가 확 뜨면서 아니에르노의 그 세계, 엄마가 원하는 걸 들어줄 수 없는 딸의 처지와 그 아버지의 메모를 본 저의 처지가 순간 연결이 되더라고요. 이게 통시성과 공시성의
만남, 변환. 이 책이 기호 분석론이잖아요. 도무지 이해될 수 없었던 역사, 사건들이 계속 이해가 되는 과정 속으로 들어가는 걸 느끼실 거예요. 계속 의미가 찾아지는 거거든요. 아이가 얼마 전에 화상을 입어서 크진 않았지만 근데 그걸 통해서 남편이 아주 잊혀져 있던 본인의 화상 기억을 떠올리더라고요. 남편은 똑같은 곳에서 2번이나 화상을 입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얘기를 하면서 자신의 삶에 대해서 의미를 다시 생각해. 자녀의 사건을 통해서 네. 아버지의 사건이 기억나신 거예요. 네. 그동안 전혀 전혀 본인도 가끔 생각이 났다고 하긴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어떤 의미인지를 현실에 재현되면서 그럼 이번에 조금 이야기를 나누셨나요? 그 화상에 관련된 어렸을 때 외상을 입었던. 저희가 사실 아이가 어떻게 화상이 오는지를 몰라요. 부모가. 그래가지고 이게 아마 아이에게 두고두고 미안해하지 않을까 하는데 남편도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거기 원래 뜨거운 게 있었어. 있었지만 한 번 입으면 어른들은 구조를 바꿔주든지 해야 될 텐데 우리 부모 입장으로서 봤을 때 우리가 뭔가 놓친 거 아닐까? 당신이 살아왔던 그 과정에서 뭔가의 영향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얘기까지는 하긴 했던 것 같아요. 방치된 그렇죠. 듯한. 네. 지금 부부도 왜 다쳤는지 모르고 똑같이 남편분도 똑같은 장소에서 2번 화상을 입었다는 건 사실 부모님께서 제대로 된 케어를 받지 못했다는 거죠. 걸 이제 둘이 만난 거네요. 아버지와 아들이 그 화상이라는 사건을 통해서. 이 책 226페이지에 텍스트는 또한 재조직화 운동, 파괴하면서 생산하는 열광적인 순환이기도 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텍스트에서 재조직화된다는 거 그리고 파괴되고 또 생산된다는 게 이게 저는 책을 보면서 혼자 가끔씩 막 울 때가 있어요. 너무 감격스러워가지고. 저번에도 지제 진짜 행복하죠 선생님. 네. 그때. 그거는 진짜 말로도 되지 않는 슬라보의 지적책을 보다가 사라지는 매개자라는 단어의 설명들을 보면서 막 울었어요. 내가 드디어 이게 무엇인지를 알았구나도 좋지만 또 그게 무슨 의미를 주는지를 이제 삶을 통해서 경험을 하다 보니까 막 울었어요. 근데 지적은 약간 이렇게 한 번 꼬고 2번 꼬고 이럴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잠깐만 다시 정신을 차리고 이게 내가 이해한 게 맞나요? 다시 읽어봤는데 맞더라고요. 그래서 이 책에서 하나 얻었다 이러면서 했는데 그럴 때마다 진짜 너무 좋고 그때 모든 감동들이 있단 말이죠. 팟캐스트 시작하기 전에 저희는 닉네임? 이것도 막 생각했는데 제가 소냐를 얘기했거든요. 네, 그게 제아벌에서 나오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눈물 흘리셨다고 하니까 저도 1권, 2권으로 저 나눠져 있던 책을 봤었는데 2권 후반쯤에 소냐에게 다시 좀 그때 이게 사랑이야 이러면서 눈물을 막 흘렸었거든요. 그 밤에 읽으면서. 이게 진짜 정말 빵 터져서 이렇게 울면서 이러면 너무 좋아요. 근데 쾌감이 진짜 그 눈물 흘릴 때 도파민이 막 진짜 올라오나 봐요. 맞아요. 그래서 가득해지면서 따뜻해지는. 저는 강박증 의무의 감옥을 읽으면서 라쇼 책이죠. 제가 왜 그렇게 살았는지 제 자신이 이해가 되면서 정말 밤새 울었어요. 밤새. 제 인생이 이해가 되면서. 텍스트를 보면서 열광적인 순환에 들어간다. 진짜 멋있지 않아요? 그게 진짜 황홀경 아니에요? 네. 미쳤나? 192페이지에 보면 의미가 있다는 것은 진실임직함이며 진실임직함은 의미가 있다는 것이다. 제가 한 개 더 읽겠습니다. 언어는 언제나 알미며 담론이고 의사소통의 연쇄 속에서 언제나 말하고 듣는 일을 위한 지식이다. 언어와 의미. 우리 인간이 사자랑 싸워서 못 이기는데요. 이 언어 덕분에 우리는 어마무지한 일을 하면서 삽니다. 이 언어와 의미, 이 작용 속으로 우리가 매 순간 들어가는 텍스트, 문학, 말하기, 담론, 대화 이런 모든 것들을 말하고 있어요. 선생님들이 대화를 하면서 어떤 진실에 딱 닿았을 때 어떠세요? 남편과 말이 통할 때 내 앞에서 내 말을 다 알아듣는 것처럼 대화할 때 있나요?
저런. 분위기가 이렇게 흘러가야 되나요? 지금 남편들하고 대화가 잘 저희 평범한 엄마라고 하셨으니까. 그래. 평범하게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뭐 이 정도요. 네. 간간히 만나죠, 간간히. 간간히. 그렇죠. 간간히. 없지는 않습니다. 네. 아, 근데 간격이 좀 길게. 네, 네. 아. 약간 오아시스 느낌으로다가 간혹 이렇게 발견되는. 진짜 생각이 안 나네. 책을 읽는 게 나으신가요? 남편과 대화하는 것보다? 정신분석을 공부하면 보이는 게 많잖아요. 그렇죠. 네. 발견되는 게 많아요. 네, 그래서 그 의미도 좀 더 잘 알게 되고 이해도 좀 더 잘 알게 되는데 남편이 그렇지 않은 때는 이렇게 좀 이렇게 맞춰주면서 대화를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기는 것 같거든요. 그렇죠. 아내는 공부를 하는데 남편분은 전혀 그런 쪽에 관심이 없다. 네. 그러면은 이제 대화나 바라보는 관점이나 세상을 보는 지식이 다르니까요. 여기서 109페이지에 이런 얘기를 해요. 어떠한 텍스트라도 서로 다른 다양한 인용이라는 모자이크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텍스트는 모름지기 한 텍스트의 다른 한 텍스트의 흡수와 변형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어떤 텍스트를 흡수했느냐에 따라서 보이는 것도 말하는 것도 달라지잖아요. 다르죠. 내 속에 어떤 책이 들어있느냐에 따라서 맞아요. 네. 해석하는 게 다르죠. 그래서 저도 남편이랑 처음 연애하고 결혼할 때 저는 이미 정신분석 공부를 몇 년 한 상태에서 만났는데 남편은 전혀 제가 가진 신앙의 언어나 정신분석의 언어가 전혀 없기 때문에 대화가 어렵죠. 완전 힘들죠. 진짜 그때는 진짜 힘들더라고요. 정말 다른 말을 하는 듯한. 네. 그래서 얘기를 하다가 그래 그냥 이렇게 하고 대화를 많이 종료했었어요. 특히 공부 시작했을 때는 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옅은 지식으로 설명도 뭔가 안 돼. 그 있었어요. 그래서 같이 친하게 지내던 무리에 가면 대화가 안 되는데 그렇다고 설명을 할 수도 없고 맞아요. 그 뭔가 이질감을 되게 느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선생님들이 더 깊어지시고 지식이 더 넓어지시면 충분히 담으면서 대화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대화가 되는데 우리의 부족으로 여기는 건 좀 어떠실까요? 맞아요. 서무당이 초밥처럼 쏙쏙 넣어줬어야 그렇지. 되는데. 말보다는 남편이랑도 글로 만나면은 훨씬 좋은 것 같아요. 남편도 이 공부하면서 글을 쓰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길지는 않지만 글을 이제 가끔 읽으면 제가 눈물이 터질 때가 있어요. 이런 마음이었구나 이러면서. 선생님 대하면 싸우던데. 도파민이라서 싸울 때도 이 도파민이 나와야 되거든요. 이 강렬하지 않으면. 근데 네. 글을 보면 눈물이 난다. 그 네. 부분은 정말 글 쓰셔야 되겠네요. 네, 글로. 네. 진짜 그 인용문이네요. 텍스트의 열광적인 순환. 같이 순한, 네, 훨씬 이해할 수 있어서 위로가 될 때가 많아요. 그렇죠. 이 책 113페이지에 줄리아 카르스테파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바흐친에게 대화는 무릇 주체가 받아들인 언어일 뿐 아니라 그 속에서 타자를 읽어내는 글쓰기이기도 하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와는 다른 어떤 대상을 읽어내는 글쓰기이기도 하였다. 이렇게 얘기해요. 대화가 그렇다는 겁니다. 선생님들 대화를 통해서 경험한 굉장히 감동적인 순간들이 있지 않을까요? 저는 남편이랑 너무 간격이 벌어졌다고 느껴지는 순간들이 있어요. 남편이랑 삶이 너무 달랐다 보니까 남편의 말들을 이해할 수 없고 남편의 행동이 전혀 이해가 안 될 때 상처받죠. 근데 저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남편한테 질문해요. 왜 그렇게 한 건지 설명해 줄 수 있는지 이해하고 싶어서 그런다고. 그럼 남편은 이런저런 설명들을 해주거든요. 근데 남편은 대부분 그렇게 행동했을 때 제 상태를 모를 때가 많아요. 제 상태를 모른 채 상처되는 말을 한다거나 그럴 때가 있는데 그럼 저는 남편한테 질문해요. 나에 대해서 모르면서 왜 나에 대해 질문하지 않아? 남편은 모를 때 저한테 묻지 않아요. 근데 그게 남편의 또 삶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대화를 하고 질문을 하고 또 역질문을 하고 하면서 남편에 대해서 읽어내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남편이 받아들인 언어를 알게 되고 그 삶을 알게 되고 이해하게 되면서 그 속에서 제 속에 있었던 무언가를 발견할 때가 있거든요. 좋습니다. 이거죠. 당신의 텍스트를 당신이 설명해 주세요. 나의 텍스트는 제가 설명할게요.
그러면서 우리 서로의 텍스트를 대화로 나눠요. 지금 이든이 어머님이 그런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우리가 타자의 텍스트를 알아듣고 읽는 건 단순히 내 필요, 나를 위해서 매우 셀프가 약하고 어린 친구들은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코앗이 그런 말을 합니다. 성숙하게 선택된 자기 대상을 만나는 사람들. 더 이상 내가 내 상처 때문에 책 읽고 내 상처 때문에 대화를 나누는 것이 아니라 대상을 위해서 무엇을 줄 수 있을까? 내가 어떤 기여를 할 수 있을까? 저는 이 책 속에서 우리가 타자의 말을 완전히 이해한다? 그럴 수 없어요. 그래서 기호 분석론. 타자의 말들은 꼭 풀 수 없는 암호처럼 느껴질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때 대상을 탓하기보다는 내가 더 많이 이해할 수 있는 지식이 부족함에 대해서 돌아보고 그것을 내가 채워나가고 그게 책임지는 인생, 진짜 멋있는 어른으로 가는 한 걸음 한 걸음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선생님들 줄리아 크리스테바 책은 참 어려워요. 모든 책이 다 어렵죠. 그런데 모르는데 우리를 많이 건드려주는 책인 것 같아요. 다 이해돼서가 아니라 어떤 부분들, 저 깊이 있는 부분들을 건드려줍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씩 알아가면서 알아가는 것들을 줄 수 있을 때 너무 기쁘잖아요. 그런 기쁨을 마음껏 누리시는 또 5월의 한 주 되시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선생님들 귀한 책 읽으시고 이야기 나눠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